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평택시장에도 공천 개입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최호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는데 경선 과정에서 이름도 못 올렸던 후보를 갑자기 지금 올려갔어. 결국은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선거 구도에서도 민주당한테 평택시장을 뺏기게 됐던 그 결과, 그 과정 저희가 단독으로 또 보도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출근길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 공개된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추가 공천 개입 의혹인데요. 자, 이번에는 평택시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네. 이 계속된 보도들로 인해서 이제는 좀 피로감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보도된 내용은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의원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의 지방선거 공천 개입 대표적 사례로 포항시장과 평택시장 후보 공천을 꼽았었는데요. 네. 이 내용은 뉴스토마토가 지난 10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을 만났을 당시에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강덕 현 포항시장의 컷오프 사례는 다른 언론들에 의해서 이미 공개된 이야기죠. 네. 하지만 이 의원은 포항과 함께 평택이 이제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고 꼽았었습니다. 네. 이 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평택시장을 했던 공재광이라는 사람을 날리고 이 최호라는 당시 경선 5등의 인물에게 공천을 줬다는 건데요. 앞서 이 의원은 포항시장 공천에 대해서는 항의하기 위해서 김 여사를 직접 만났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포항과 달리 평택에 대해서 조용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평택은 어차피 안 되는 분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열하게 안 붙었다라고 설명했는데, 어허. 이 해명은 이따가까지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입니다. 앞두고 평택 지역 공천을 두고 지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택 지역에서는 이 최호 단수 공천설이 돌았었습니다. 네. 이에 평택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경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공재광 예비 후보는 천막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국민의힘 공천 결과는 역시나 최호 예비 후보의 단수 공천이었습니다. 더 눈에 띄는 건 여론조사 결과였는데요. 네. 당시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경쟁력 있는 평택시장 후보는 공재광 예비 후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경선 요구의 단식 농성까지 했던 바로 그 인물인데요. 공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여러 차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야, 그렇게? 네, 예. 가상 대결에서도 공 예비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승리하는 걸로까지도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또 공표된 3건의 여론조사 결과 모두 이 정장선 민주당 예비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승리한 인물입니다. 당시 최후 예비 후보는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던 인물인데요. 네. 요약을 하자면 최후 예비 후보는 당내 후보 적합도는 물론 본선 경쟁력도 의심이 됐지만 국민의힘 평택시장 후보로 단수 공천된 겁니다. 자, 이해하기 힘든 공천 결과입니다. 결국은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아주 어렵게 신승을 했습니다.
네, 본선 결과 정장선 민주당 후보 52.08%, 최후 국민의힘 후보가 47.91%로 민주당이 신승을 거뒀습니다. 당시 지방선거는 대선 직후에 치러졌던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또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겠냐라는 질문에도 이 세 건의 여론조사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앞섰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유리한 판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없는 후보를 무리하게 공천함으로써 민주당의 평택시장 자리를 내준 셈이 된 겁니다. 네. 지역 정가에서는 공예비 후보가 나섰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또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건 앞서 이준석 의원의 해명입니다. 네. 네, 이 의원은 어차피 평택은 안 되는 분위기였다고 이렇게 말을 되는 했었는데요. 분위기다. 예. 네, 하지만 그 말과 달리 꽤 해볼 만한 싸움이었고 어쩌면 국민의힘에게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로써 지금까지 윤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총 7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코너에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와 또 김기성 편집국장이 출연합니다. 방금 제가 전해드린 이 보도에 대한 이준석 의원의 녹취가 직접 공개될 예정인데요. 네. 또한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를 직접 취재했던 두 분과 함께 취재기와 취재 비하인드는 물론 더 세밀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멤버십 가입 회원에게만 우선 제공되는 만큼 멤버십 가입하시고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뒤 8시 20분부터 시작되는 뉴스인사이다 프라임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독 보도 내용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소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일 공개할 녹음 파일. 명태균 씨가 윤한홍 의원 비서실장 임명, 경남지사 공천을 막았다. 이런 내용이 담기면서 윤한홍 의원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는데요. 자, 근데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유리한 녹취 내용 이것을 좀 틀어달라 이런 요청을 했네요. 네, 어제 JT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다음 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경남 도의원에 지낸 A씨에게 연락을 합니다. A씨는 윤 의원과도 10년이 넘는 인연이 있고 또 명 씨와도 굉장히 친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A씨에 따르면 윤 의원은 A씨에게 당이 나설 수밖에 없다라면서 닥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이 먼저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관계를 끊자고 말하는 녹취를 틀게끔 요청을 구체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윤 의원은 A씨를 통해서 명 씨에게 해당 녹취를 틀어달라고 요청한 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 씨가 대통령한테 거절당하는 녹취도 나와야 총체적인 진실이 밝혀질 것이란 생각에 요청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명 씨와 거래를 하려거나 또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은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거래를 하려거나 지시를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명태균 씨가 바로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A씨는 윤한홍 의원과 통화한 후 다음 날 직접 명태균 씨를 만나서 윤한홍 의원의 말을 전했습니다. 명 씨는 A씨를 통해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네. 당시 명 씨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명 씨는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윤 대통령의 다른 녹취를 공개하겠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음성 녹취는 윤 대통령이 관계를 끊자고 전화한 다음 날 싹싹 빌면서 1시간 동안 사과한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행인 건 결국 명 씨는 지난 15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즉 명 씨의 시도는 성사되지 않은 건데요. 다만 명 씨의 답변을 전달받았을 때 윤 의원은 이미 알겠다라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자, 윤한홍 의원, 자, 친윤 핵심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 만큼 이게 사전에 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의심이 좀 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윤한홍 의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제원 또 권성동 의원과 함께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네. 대선 당일 윤 대통령과 함께 개표 방송을 지켜본 최측근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움직였다는 점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윤 의원이 A씨에게 틀어달라고 요청한 녹취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윤 의원은 해당 녹취 내용을 운영위 국감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공개한 걸 보고 연락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장모와 마누라를 언급하면서 호통을 쳤다. 이 내용은 이 시점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고 또 정진석 실장도 녹취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네. 즉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해명한 것보다 더 구체적인 무마 요구를 윤한홍 의원이 명태균 씨에게 한 셈입니다. 또 어떻게 이 해당 녹취록의 유무를 먼저 알았고 또 내용을 윤 의원이 구체적으로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현주 기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어서 수 있는 남자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언론 정치권 참 속에서 열불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입니다. 수요일의 남자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한 주 동안 가장 핫하게 했던 이슈 어떤 겁니까? 어제 있었죠, 어제. 어제 왜요? 검찰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갑자기 대표를 세게. 지금 또 기소를 무슨 장난이에요, 기소가? 아니 그리고 경찰이 이거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이 수사하겠다고 가져가더니 그걸 또 기소를 또 합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대체?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해서 네. 문제 없다고 무혐의 처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또 기소를 한다고요? 무슨 이러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소권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무슨 스토커도 아니고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지금 4개 재판 받고 있는 5개로 늘어났잖아요. 네. 뭐 어쩌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행동이에요? 경찰이 별 문제 없다고 지금 올렸던 거를 검찰이 새로 해가지고 또 압수수색 등등 해서 이제 결국은 기소를 한 건데 저 보니까 이 가일 구매했던 거하고 뭐 차량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긴 아니 합니다. 집 앞에 차량이 세워져 있지 그럼 아니 출퇴근할 때 그럼 집에서 아니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든 공직자들 출퇴근할 때 안 씁니까? 다 쓰잖아요. 집 앞에 세워질 수 있는 거지. 네. 그러다가 집에 있다가 출근하고 또 집에 올 수도 있고.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샌드위치 산 거 그거 회의하느라고 그때 코로나 시기이기도 했고 회의하느라고 많이 산 거 그걸 가지고서 개인이 다 먹었다고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공직자들 지자체장이든 윤석열 정부에서 아니면 장관들 이 사람들 자기들 법과 다 털어봐. 이진숙 법관은 왜 뭐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빵 사 먹고 아니 집 앞에서 밥 사 먹고 검찰은 소고기를 또 많이 사 먹더라고요. 특할비긴 하지만 짜증나네. 특할비는 괜찮아 있어도 뭐가 괜찮아요? 그게 다 똑같은 거 문제가 아닌가요? 되는 거죠. 네. 특활비를 수사하는데 쓰라 그랬지 누가 소고기 먹는데 쓰라 그랬어? 네. 진짜.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기소 독점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기소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처벌을 그 하려고 이제 하면 검찰을 통해서만 기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는 거고요. 사실은 좀 애매한 건 사실은
기소 독점 기소 편이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죠 통상은.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막 털털 털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맞다면 모든 지자체장하고 모든 공직자 다 똑같이 해요. 그럼 다 기소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진숙 씨만 해도 그래요. 이게 방통위원장 지명단이 지금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돼가지고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건데 그렇게 문제 나왔으면 그럼 검찰이 기소했어야죠. 왜 기소 안 하는 거죠? 법과 털어가지고 기소해야죠. 아니 나온 것만 해도 한두 가지입니까 그게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공소장을 저희가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뭐 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형평의 기본적인 부분이 모자란다. 이 점을 최지봉 교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기소를 지금 4건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 이재명 대표 보면 그러니까 대선에 패배한 후보라고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겁니까 대체? 그리고 얼마나 무서우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이거는 누가 봐도 의도적으로 한다는 국민들이 볼 때도요. 제가 중도에 있는 분들도 얼마나 황당해. 제가 볼 때 보수에 있는 사람도 황당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 세상에. 징역 1년을 선고하지 않나 사법부가. 이게 지금 뭐하는. 정규재 이제 그 시죠. 맞아요. 그분도 그 평론을 보니까 좀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수 논객이신데 알겠습니다. 자, 지난 18일, 19일 가방에서는 KBS 박장범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이 됐는데 사상 처음 이틀 동안 진행이 됐어요. 이른바 지금 가장 논란이 되는 게 파우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파우치가 상품명이니까 뭐 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불려요. 핸드백이라도 불리기도 하고 파우치라도 불리기도 한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품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더 또 재밌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요. 파우치로 검색하면 이 가방이 안 나와요. 카테고리는 핸드백으로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맞는 겁니까 대체? 근데 본질을 자꾸 벗어나.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 하던데 골프 얘기하니까 골프 친 게 뭐가 문제예요? 골프 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가방, 파우치 이렇게 표현한 게 의도냐 아니냐의 문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명품 백이라고요. 300만 원이 주고 사는 백이에요. 핸드백이고 그 핸드백을 명품백이 아니 명품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통상적으로 얘기해왔고 모든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조그만 파우치 이 사람이 얘기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파우치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이거 뭐 조그만 핸드백 이렇게 조그만에는 수식어를 왜 집어넣는 거죠? 의도적이라잖아요. 이거 뭔가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물어볼 수 없어요. 그것도 언론이잖아. 본인은 기자라고 하고 언론이라고 하잖아요. 언론이라고 하면 좀 더 대통령이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그걸 왜 파우치라고 얘기하죠?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국민들은 다 맞지만 핸드백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파우치라 하더라도 그다음에 조그만 핸드백. 조그만 말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난 건 박장범 후보가 인터뷰하는 과정에 뭔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환경을 만들고 대통령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질문을 좀 더 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을 썼다고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한 건데 파우치가 원래 그 상품의 명중에 파우치란 말이 있다. 이거 가지고 넘어가려고 한다고요? 아니, 사실은 만약에 정확하게 하려면 엄청 비싼 조그만 파우치 이렇게 했으면 돼요. 300만 원에 해당하는 조그만 파우치가 하면 할 말도 없는데 다 빼고 조그만 파우치 이랬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대통령을 인터뷰하면 정말 압박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할 때 그 기자 이름 뭔가요? 근자감 김애령 엄청 하시지 당시 않습니까? 기자였죠. 알겠습니다. 조그만 파우치 이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박장범 후보자 최순실 게이트 막는 데도 앞장섰고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도 뭔가 문제 있는 보도를 좀 막았던 그런 인물로 알려졌는데 이런 질문을 청문회에 하니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미안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예요. 방송법 4조에 보면 아무리 부장이든 누구든 압력을 가하거나 취재 내용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 박장범 후보자가 친박 정치인과 최순실 쪽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그 시기에 부장을 했단 말이에요. 부장을.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기자가 취재를 해온 거예요. 예를 들면 태블릿 진위 논란을 취재 기자에게 수시로 언급을 하면서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한 진위가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게 맞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자가 취재해 오니까 이거 보도하자고 그러니까 PC가 가짜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부장이 기자한테? 그렇죠. 근데 그 데스킹 부장이 아닙니까 이게? 데스킹이죠. 근데 박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근데 데스킹은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정말 자료가 근거가 부족했을 때 데스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데스킹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비리나 문제가 있는 것을 보도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 것.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데스킹의 차원을 넘어서서 막는 거잖아요. 취재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오자가 있거나 아니면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그걸 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했을 때 네. 사실관계 다 확인해 봤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맞겠어? PC가 가짜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취재한 내용들을 자꾸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우병우 민정수석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관에서 해경수사를 맡은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때 이제 폭로를 확보해서 12월 7일 날 기자가 보고를 해요. 예. 부장한테 이런 외압이 있었다고 한 증거가 있으니까 보도하겠습니다. 그때 박 후보자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야 오늘 뉴스 아이템이 많아. 이거 못 들어가. 빼버린 거예요. 또 마찬가지 비슷한 내용.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또 하나는 정유라 씨 이화여대 특혜 입학 의혹에 대해서도 보도를 가로막고 지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압박을 행사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행동을 이 사람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는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오니까 또 거기에도 우호적인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이런 사람이 과연 사장이 되면 보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수 정권에 대한 비판 못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했으면. 지난주 수요일남에서 우리 최미 교수님이 예. 꽃길만 걸었다 박장범 후보자 말씀을 그렇죠. 하셨는데 지금 이력을 딱 보니까 박근혜 최순실을 충성하다가 윤석열 김건희로 그렇죠. 또 넘어오는 거죠. 이른바 환승 충성 아니냐 그렇죠. 이런 환승,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환승 연애는 들어봤을 때 환승 뭐 충성. 충성도 할 수 있잖아요.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게 뭐 최순실 박근혜 없는데 뭐 힘도 없는데 뭐 충성 뭐 하라미 거기. 이게 뭐 인재 있는 사람들 충성을 해야 되겠죠. 현재 있는 그런 사람한테. 생각이 좀 들네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만 봐도 이게 청문회 때 나온 내용인데 이 정도로 어떤 그 보수 정권의 부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빼게 만들거나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네. 사장이 되고는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환승 충성이지 이게. 근데 특이한 건 보수 정권에만 이래. 특이한 현상 아닙니까? 특이하네요. 충성을 거기선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입니다. 네. 95%가 박장범 후보 부적합하다 이렇게 했고 이유가 파우치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네. 했어요. 총 8일부터 14일까지 2,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응답자가 1,630명이에요. 이 중에 95.4%가 박장범 후보자가 KBS 사장이 부적합하다. 압도적인 거 아닙니까? 압도적이죠. 뭐 거의 전체라고 봐야죠. 예. 95점 몇 %면. 예. 그리고 긍정도 있긴 해요. 4.6%.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파우치 대담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볼 때 수치스러운 거죠. 기자가 어떻게 저렇게 질문할 수 있어? 무슨 뭐 충성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조그마한 가방, 파우치 이런 말로 명품 백에 대한 이미지를 축소시켜서 그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죠. 질문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자들 입장에서 되게 수치스러운 거죠 이게. 그런 사람이 자기들의 수장이 된다는 거 얼마나 창피하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어제 청문회에서는 휴대전화에 직접 TV 수신 기능을 추가해서 수신료 수입 늘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수신료를 안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안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TV 수상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TV 없는 집도 많아요. 네. 다 휴대전화 안 하면 PC로 보는 경우가 그렇죠.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걸 이유로 해서 그 수신료를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 한다는 생각이 휴대전화에 TV 수신 기능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휴대전화를 제작하는 업체와 그러니까 삼성이든 LG든 그다음에 이제 SK나 뭐 KT 뭐 LG 이런 데서 협력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 무슨 논란이라기보다 시도가 있었냐면 라디오 방송들 있잖아요. 예. CBS 뭐 이런 YTN 이런 방송사들 이런 협회에서 휴대전화에 라디오를 직접 수신하게 하는 기능을 넣자고 여러 번 주장했어요. 이건 한 4, 5년 됐어요. 이 주장을 한 게. 근데 지금도 실행이 안 됐어요. 네. 왜냐하면
다른 안테나를 집어내야 돼요. 칩을 집어넣든 휴대전화를 제작할 때마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안에 아예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 두꺼워지고 무거워지고 다른 기능을 또 첨가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휴대전화의 기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기다가 TV 수신을 직접 넣는다고 하면 다른 칩이나 안테나를 또 여기다 심어야 돼요. 네. 그거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렵다. 어려워요. 아.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한들 이게 실행되기 이런 이게 수신료 그렇게 분리징수하더만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래 지금 이 난리를 칩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문제 될 거라고. 아이고 답답합니다 진짜. KBS 사장 뺏으려고 이래 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 그런 그래 거죠. 보이는데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바꿔놓고 나니까 이제는 수신료 부족하다고 휴대전화에 그걸 왜 넣습니까? 안 넣어줍니다. 뭐 말도 안 소리하고 앉아있노.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관련해서 언론의 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수 언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수 언론은 대체적으로 조선일보 볼까요? 네. 이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 이게 제목이고요. 네. 중앙일보 항소는 장애의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된다. 네. 동아일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죠. 중형 파장 사법의 정치와도 정치의 사고파도 경계할 때 네. 어처구니 없습니다. 아니 자 보세요. 네. 방탄 정치 국정 가로막는데요. 지금 방탄 정치로 국정을 가로막네요. 누가요? 민주당이요? 뭔 방탄 정치를 했는데요? 아니 그래서 민주당이 열심히 일해서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하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에서 뭐 판결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나갔습니까? 이거 뭐 하는 얘기죠? 프레임을 좀 만드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방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국정을 가로막기 뭔 국정을 가로막아요? 국정을 지금 망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대체? 골프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민주당이 다 문제래. 그리고 이게 사법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이 정치와 그러니까 국회의 문제와 아니면 네. 국정 운영의 문제 난맥 이런 것들과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네. 자, 도리어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을 빌미로 해가지고 국정의 난맥상, 국정의 문제, 국정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넘어서려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아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수 언론의 태도를 보세요. 장애 정치를 하지 말고 법리로 해야 된대요. 법리로 하고 있어요. 법리로 안 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장애 집회하는 게 이재명 대표 무슨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을. 누가 만들었어요? 보수 언론이 만들었지. 그 상관없이 집행에 나왔잖아요.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재판을 뭐 안 합니까? 무슨 뭐 판사가 그걸 봐줍니까? 집회한다고 해서 판사가 그러면 왜 1년을 선고했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진보 언론 어떻게 나왔습니까? 진보 언론은 예. 이재명 1심 한겨레 같은 경우에 판결에 과도한 정략적 대응을 이것도 저는 좀 나중에 얘기해요. 이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이거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다 이렇게 썼네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이게 저는 한겨레 사설도 정략적 대응을 자제한다고 정략적 대응이라는 게 대체 뭐죠? 지금 그러면 민주당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정략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저는 법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판사가 예를 들면 피고의 변호인이 주장했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비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예. 재판에 선고가 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좋아요. 근데 그럼 판사가 완전 무결한 100%의 올바른 판단만 합니까? 모든 판사가?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사람인데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법률가들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런 비판도 못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네. 정략적 대응 무슨 정략적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아니 사법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네. 저는 법률가는 아니지만 많은 점에 있어서 박지훈 변호사 그렇게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런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정략적이라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한결에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 집회 말씀하셨는데 선고 이후 다음 날 16일 대규모 장애 집회가 있었는데 자 KBS 얘기 좀 할게요. 네. KBS는 또 이거 안 다뤘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KBS는 늘 정권의 비판제거나 정권의 불리한 내용들은 다루지 않아요. 이게 아니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뭐지? 그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 네. 장외 집회에 대해서 첫 번째 리포트 다루지 않은 건 KBS가 유일해요. KBS가 다루긴 다루는데 네. 5번째 리포트로 다뤘고요. 9시 뉴스에서는 5번째 리포트 해당 소식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게
내용도 그래요. 지금 보통 보면 MBC든 다른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가 연설했던 연설을 주요 내용으로 뽑아서 보도를 했거든요. 예. 뭐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이게 이제 주 키 나오네요. 메시지. 네, 맞아요. MBC 뭐 다 나오네요. 사법의 흑역사다.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채널A도 그렇게 하는데. 채널A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부 다. BBC 다. 네. 예. 그러니까 힘 모아달라는 게 이거 보면 TV조선 같은 경우도 선거 하루 만에 거리로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다음 채널A는 결코 죽지 않는 대여 공세 목청을 높였다. 뭐 다 더 커진 야권 장외 집회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언론들이 사실은 장외 집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모이고 뭐 지난 주말에 30만 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그런 내용들을 애써 피하면서 얘기하지 않고 네. 국민들의 분노를 그 비가 오는 날이었잖아요. 그날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셨어요. 네. 이재명 대표 참석해서 연설도 했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예면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확산되면 더 많은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 집회. 그걸 막아보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KBS 보도인데 좀 하나 더 다루면 지금 명태균 TF 구성해야 된다. KBS 기자들이 요구를 네. 했는데 보도본부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네. 창원에서 하면 된다. 창원 KBS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요. 창원 총국의 기자가 몇 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보통 요즘 지방에 있는 그 지국들, 총국들은요. 기자 수가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적죠. 몇 명 안 돼요. 네. 그걸 어떻게 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지금 큰 폭발력이 있는 거고 내용도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이걸 하려면 보도본부를 서울에 차려야죠. 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기자들도 파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제대로 보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창원 총국 기자들에 맡기면 한두 명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창원 총국 기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보도도 해야 되잖아요. 취재도 해야 되고. 해야죠. 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하려면 한 명, 많아도 두 명밖에 투입이 안 돼요. 그 어떻게 다 취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역량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기자들의 요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명태균 게이트처럼 크고 이게 정말 탄핵으로 갈 수 있을 만큼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직도 밝혀내야 될 내용이 많아요. 또 창원지검이 수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근데 이걸 창원총회에 맡기겠다는 건 소극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은요. 본부에서는 지역에서 올라온 뉴스가 있잖아요. 네. 그걸 다 검토해서 그중에 몇 개를 쓸 건지를 결정해요. 대체로 뒤에 배치를 하고요. 물론 그렇죠. 앞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렇게 되면 창원 총국에서 하게 되면 축소될 수도 있고요. 또 인원이 적어서 제대로 취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도본부에서 TF를 만들어서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잘 파헤쳐야 될 텐데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는 하기 말은 싫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확산돼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보도 막겠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 이래. 그렇게 생각하는 취재자 거예요. 했다가 나오면 어떡하나. 진짜 이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수일남 시간에 지난 시간이죠. 윤석열 대통령 입틀막 이야기 많이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대통령 경호처가 골프 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재했던 CBS 기자 휴대폰을 좀 뺐고 또 경찰이 이 사람을 기자를 입건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헌법에 위반된 행동이에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CBS 기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0번 양보해서 어제 그 운영위에 나와가지고 경호처장에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가 덤불 밑에서 찍고 있었대요. 네. 좋아. 그래서 위협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만났어. 이 사람이 기자야. 뭐 위협될 거 아무것도 없어. 무기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죠. 보내주면 되죠. 그걸 왜 뺏으려고 그러죠? 휴대전화를? 취재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 사람들이 말이 맞다 하더라도 당연히 몰래 찍어야지. 그거 보이는 데 찍으면 다 도망가 그러면 못 찍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취재를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덤불 밑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불렀어. 근데 확인해 보니까 기자야. 뭐 위험한 물건도 없어. 그럼 보내줘야죠. 보내줘야죠. 그리고 취재한 내용을 왜 달라는 거예요? 보내줘야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동의해가지고 경찰서까지 데려갔어요. 네. 막 뭐 강압적으로 내놓으라 그러고 막 억압을 하고 취재에 대한 억압이에요. 보도에 대한 억압이고요. 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 입틀막을 기자를 입틀막한 게 아니라 국민을 입틀막하는 거예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 아닙니까? 가리려고 하는 것이다. 자, 입건 자체도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경찰이 지금 입건됐고 강탈도 이게 문제지만 휴대폰 강탈. 경호처 직원이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취조하듯이 질문도 하고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냈다고 지금 밝혀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의미의 언론에 대한 입틀막. 당연히 입틀막이죠. 아닌가요? 아니 네. 그러면 취재원 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기자는. 누가 그러면 취재원이 얘기해 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신고를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제보를 하겠어요. 네. 만약 이런 식으로 다 밝히면 공익 제보예요. 이거는. 아니 대통령이 자꾸 와서 골프 친다. 또는 뭐 다 예약돼 있는데 거기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다 가게 만든다.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아니, 그렇게 치면 다 알고 다
제보할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못 찾아요 그거. 그런 찾아. 제보를 했던 사람을 밝히라 그러면 네. 그러면 기자는 취재를 못 해요. 누가 제보를 하겠냐고. 이게 뭐 그렇죠. 기자들이 잡혀가 가지고 예를 들면 다 불어버려. 그럼 누가 기자를 믿고 제보를 하겠어요. 믿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보를 할 때는. 그리고 그런 제보가 비리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부 제보자가 있어야만 비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비리를 드러나지 않는 비리를 밝혀내려면 어떻게 내부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내부에서 문제를 본 사람이 스스로 기자들이나 아니면 뭐 야당이나 이런 데 제보를 해가지고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지. 공익제보자라며. 아니 이번에 그것도 마찬가지. 샌드위치 산 거 이거 가지고 누가 제보했어? 조명현인가 그 사람 했잖아요. 공익제보라며요. 네. 그 사람은 왜 보호하면서 공익적인 예고 대통령이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제보한 사람은 왜 이렇게 막 찾아내려고 하는 거야? 뭐 어쩌겠다고? 보복하겠다는 거요? 자, 기자협회 입장에서 지금 입장 낸 게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명에서 CBS 기자에 대한 경호처의 잘못된 대응과 경찰의 조치에 분노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네. 중대한 언론자의 침해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당연하고요. 기자협회는 이번 사안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고 기자에 대한 잘못된 처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 좀 푸십시오. 화가 나는데 어떻게 푸냐고요 지금. 오늘 뭐 좀 다 화가 났어요. 모든 다 화가 나지. 이게 너무 화가 나잖아요 지금 내용이. 던지지 마시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워워 하시고요. 워워. 알겠습니다. 예. 오늘 최지명 교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화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 장윤미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지방선거 때 평택시장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그 후보를 좀 바꾸고 경선이나 이런 데서 유리하게 좀 여론조사가 됐던 사람을 빼고 좀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은 민주당이 신승을 했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얼굴이 좀 아는 눈빛인 것 같기도 하고. 알죠. 알고 계시군요. 예. 그 이제 당시에 그 평택시장 공천 과정에서 공재강 씨라고 네. 그분이 시장 했던. 전직 그 시장이어서 인지도도 높고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던 후보였는데 이 후보가 제껴지고 사실 뭐 어찌 보면 듣보잡 비슷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분이 그러니까 최호 씨라고 그분이 이제 공천을 받는 거였는데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그때도 좀 뭐지 이런 게 좀 있었죠. 왜냐하면 당연히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가 공천을 받고 또는 뭐 예를 들면 경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순리잖아요. 순리.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누구냐, 뭐 이런 의혹들이 좀 있었죠. 실제로. 자, 뭐 지금 오늘 보도상으로는 또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보도 내용의 출처는 이준석 대표로 보이는데요. 이준석 대표를 취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실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포항시장, 강서구청장, 이제는 평택시장까지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그냥 막아서지 않았느냐. 어차피 좀 질 게임이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그래 보이진 않다라는 게 오늘 보도 내용인 네. 거고요. 여기에 핵심은 세 글자입니다.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모든 판을 누구를 넣고 누구를 빼고 누구를 다수 공천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들, 지표들, 여론조사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른바 김건희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실체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건 수사를 안 할 도리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다. 그렇죠. 이 국면이 완전히 이 정부도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준석 대표로 누구로 제3자로 이렇게 시선 분산해봤자 안 될 거예요. 같이 수사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좀 더 있습니까? 계속 나오니까 지자체. 그게 이제 그 3월 9일 날 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6월 1일 날 그 몇 달 상간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당선인 시절이 가장 힘이 제일 세다면서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상의 문제, 그다음에 그 대선 막 이기고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밀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셌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선거에서도 많은 그 후보자들이 당시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이겼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뭐 이런 여러 지점들 때문에 실제로 많은 보이지 않는 그 영향력들이 행사되지 않았을까. 아 근데 제가 예. 보면 그 당연히 힘이 세겠죠. 그렇지만 대놓고 해달라고 안 하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천장 가져가서 보면 미소 지으면 딱 하고 인상 쓰면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좀 드러나면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난 거잖아요. 뭐 목소리가 완전 있으면.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육성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런데 그렇게 할 수 해줘라 있는 거 했겠잖아요.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수사했던 거예요. 박근혜 그러니까요. 전 대통령 뭐 여론조사 돌리고 공천 보호 이른바 친박계 하려고 그랬다가 검찰 구형 3년 받았습니다. 네. 그걸로만 2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퉁치고 넘어간다?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다. 아니 이건 수사 이재명 대상입니다. 대표도 이번에 선거 때 뭐 이재명 대표 사람들 많이 뽑았던데 증거를 갖고 오면 책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뭐 지금 말만 그런 거지. 아, 저 사람 이재명 대표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의 텔레파시 작동해서 그걸로 처벌 못 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이 사람 시켜줘라. 무리하게라도.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의 직접 육성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건 문제죠. 그다음 텔레그램 메시지 나오고 뭐 이런 저런 증언과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네. 다 수사할 수밖에 없고 네. 만약에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건 당연히 특검하고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국민적 관심사고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 방금 얘기했듯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당무 개입 건으로 본인이 한 겁니다. 예. 징역 2년 받았잖아요. 박근혜 구형을 대통령이. 8년 했습니다. 아, 예. 8년 했습니다. 구형을 8년 했는데 2년 떨어졌죠. 예. 이렇게 받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이미 다 국민들에게 목소리가 나왔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예? 이걸 어떻게 뭉개고 없던 일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를 하고요. 자, 검찰 경기도지사 시절 때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서 1억 600여만 원 유용했다라고 또 재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자, 현 정부 들어서 6번째 네. 기소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이게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기소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 보도자를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행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한 곳이 10곳 미만이야. 네. 그리고 그걸 약간 제목처럼 해놓고 밑에 내용 중에 식당을 100여 곳 했다라고 써놨더라고요. 네. 그거는 100곳 이상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10곳 미만이야. 집을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먹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대비되는 광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정적 제거 성격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네. 식의 수사 한 적 있습니까? 솔직히 지자체장에 대해서. 뭐 샌드위치다 초밥이다 조롱하고 희롱했는데 이런 수사 한 적 없기 때문에 더 그런 대상이 됐던 거죠. 네. 그럼 김건희 여사 이야기 해볼까요? 도이치모터스 23억 이득 받습니다. 압수수색 했다라고 거짓말했죠. 브리핑할 때 4시간 넘게 하면서. 다음날 국감장에서 아니라는 사실 드러났습니다. 단 한 번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다. 네. 100곳과 한 곳도 하지 않은 0곳.
이걸 국민들이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물론 죄가 있으면 단죄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게 공평한 수사라고 할 수 과연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검찰의 이런 결론이 더 국민들을 역풍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대로 민주당은 좀 억지 기소 아니냐 하고 국민의힘은 이게 도덕적 법적으로 좀 심각한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 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은 이제 총 5개 재판 받아야 되는 상황. 월화수목금 받아야 돼요. 만약 한다면.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로, 사법은 사법으로.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라고 생각하고요. 정적 제거는 정치에서 정적 제거는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서 같이 붙었던 이 정치적인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완전히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고 진영제 진영 대결로 완전히 나라를 반쪽으로 쪼개는 그러니까요. 전혀 정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개탄스럽게 생각하고요.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풀어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게 만약에 이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국민 절반은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정치로 풀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으로 자꾸 풀면 이걸 누가 인정할까 이쪽 맞습니다.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정치는 결국 선거로 하는 겁니다. 선거에서 이기면 정적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사법적으로 엮어서 법원에 가서 판결로 상대를 죽이려고 하면 그게 누가 인정을 하겠냐고요. 어쩌면 지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압승을 한 거잖아요. 190석 이상이 된 거니까 어쩌면 국민들의 선택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아주 뭐 탈탈탈 털어서 몇 번이나 기소를 하는 게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수 논객이라고 지칭되는 정규재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일단 TV 토론이든 어떤 방송이든 국감장이든 한 말들 법인카드 이슈도 계속 있었으니까요. 그걸 다 담아서 선거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요. 그게 다 결과물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쪼개고 가지를 쳐가지고 수사라는 게 온당하냐고 묻더라고요. 대단히 공감이 됐습니다. 정치는 정치고 사법은 사법이죠. 이 정부 정치를 못하죠. 정치를 퇴행시키고 있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치를 못하니까 그걸 뭘로 메우고 있느냐. 본인이 그냥 평생 했던 자기한테는 전혀 칼끝이 겨눠지지 않는 그 수사, 야당과 일반 시민과 기자들과 모든 본인들의 적대적인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칼춤을 추는 거예요.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정치가 대한민국이 21세기에 나아갈 방향과 부합이나 합니까? 이건 0.73%로 떨어진 후보에 대해서 이거는 제거하기 위한 동인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아요. 이렇게 밑바닥까지 저인망식으로 수사를 하고 털고 온 가족을 뒤지고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당장 25일 날 또 하나의 선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위증교사 1심 선고 예정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좀 예상하는지 두 분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중형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형 예상된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일반인들이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면 재판부를 상당히 그 고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그 판결문의 내용 중에 반성이 있냐 없냐도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인정하냐 안 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전부 부인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선거법에서도 굉장히 중형이 지금 선고가 됐잖아요. 1심에서. 집행유예 나왔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준교사도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그 굉장히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법정 구속 얘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너무 과도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제1야당의 대표의 현직인데 그렇게까지 법정 구속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상당히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유죄라면 중형 예상. 장유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법률이 또 부위원장 하셨으니까요. 저는 무죄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위증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증언하게끔. 그러면 그 내용과 관련해서 검찰의 주장은 이걸 그 당시에
이제 검사 사칭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이재명 대표 쪽으로 몰자라고 이제 KBS PD가 이제 네. 뭐 회의를 하고 뭐 이랬다라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시켰다는 내용 자체에 증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시켰다는 것도 부인하는데 설사 시켰다고 하더라도 증언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 판결문 그 당시에 검찰은 이 사람이 위증해서 유죄될 게 무죄된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판결문을 다릅니까? 보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검사 사칭을 했다라고 허위사실 공표했다. 기소됐던 건이거든요.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 받았는데 왜 안 했다고 그랬어? 이거 기소. 처벌받아야 돼. 이게 검찰의 시각이었는데 그 당시에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네. 증언 내용 같은 건 판결문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이거 자기 항변을 하다가 이거 의견 표명이다. 그 당시에 딱 뭐 이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다라고 내가 자기 항변을 하는 과정 중에 나온 표명이기 때문에 의견 개진이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런 법리 판단을 했던 거예요. 아하. 그러면 이런 걸 다 아울렀을 때는 이거 위증을 했어. 그리고 제가 30분 그 오디오를 다 들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된 취지, 저희가 변론 전체의 취지, 전체적인 맥락, 물론 한 바닥 딱 이렇게 드러내면 들은 대로 해주면 되겠네라고 하는데 그것도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이는 워딩은 아니에요. 아하. 그러면 저는 말씀하신 대로 유죄라면 양형 기준표에 이게 벌금형이 없고 또 이게 다툰다는 거는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꼬리표처럼 달리니까 이게 뭐 중하게 나올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저는 이런 맥락,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맥락에서 무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가 없거나 우리가 말했던 실패한 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실패한 교사가 위증을 시켰는데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무죄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고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마 집행유예 그 결과도 있었고 공직선거법 다음에 위증교사죄 이거 관련해서 비명계 움직임이 좀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김동연 지사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태도인데요. 네. 저는 그 정치인들이 뭐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좀 뻔뻔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던 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일단 그 직을 그만두고 개인이 일단 싸웁니다. 법정에서 네. 싸워서 무죄가 돼서 돌아오거나 이렇게 해서 명예회복을 하는 절차를 갖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강욱 전 의원인가요? 네. 그분서부터 공직을 사퇴를 하지 않아요. 사퇴를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 그 직을 이용해서 방패막이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갖도록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당을 전체로 그 방패로 쓰는 것보다는 예. 호련히 광야에 혼자선 그 심정으로 재판에 잘 임하시고 당은 당대로 당은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이 현재 지금 민생과 경제가 엄청 힘들고 제1야당이 대안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당도 대표도 완전히 전부 사법 리스크에 같이 걸려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어요. 네.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그 지지율이 거의 20% 또 10% 후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대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 네. 이른바 삼김 얘기가 김부겸 전 총리까지 김부겸, 김동연, 김경수 네. 이른바 삼김 얘기를 하는데요. 비명계의 움직임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원탑 원그립에서 지금 리스크가 생기면서 과연 끝까지 갈 수 있겠냐라는 회의감, 의구심 이런 게 들 수가 있거든요. 물론 네. 옥중 출마 얘기까지 하시면서 끝까지 버티겠다라고 이제 하시겠지만 네. 당연히 그 국민적 시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내부 네.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뭐 좀 더 주목이 되는 겁니까? 일단 더 결집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중심으로 예,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찰 수사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네. 그렇다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434억 원의 반환 문제와도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당도 어렵고 대표도 어렵고 이런 국면에서 내가 한번
슬슬 몸 좀 풀어볼까라고 만약에 잠룡들이 움직이면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뭐 우상호 전 의원도 이런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 상당히 공감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라서 민주당의 대표고 민주당의 대선 주자였고 윤석열 정부의 그 대립각을 세우고 경쟁자였기 때문에 이런 수사와 이런 판이 짜여졌다라는 인식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재명 대표를 외면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이런 선택은 최소한 지지자들이 하지 않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러겠죠. 당분간 그럴 왜냐하면 것이다. 지금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바로 돌아서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지지자들이 오히려 손가락질 하겠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못할 것 같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회를 방문해서 여러 당들을 좀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 당도 오기로 했는데 취소했어요. 못 왔군요. 오히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면 오해받을 수도 그렇죠.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극렬 지지자들로부터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은 오히려 결집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죠. 자, 한 가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또 윤계 입장에서는 당무 감사를 요구하고 있고 친한계에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막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예 국민의힘 분들은 방송 나와서 이건 한동훈 대표 내지는 가족이 쓴 것 같다라고는 그렇지만 묻어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인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시스템을 보면요. 실명 가입을 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당원 게시판이잖아요. 비당원이 쓸 수가 없잖아요. 일단 내 이름이 한동훈인지 주민번호가 뭔지 실명인지까지 핸드폰으로 받은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고 하루에 3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게시물이 올라갈 때는 한땡땡 진땡땡으로 보이지만 한동훈이란 이름 3글자를 치면 다 그 사람이 쓴 게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시스템 오류 때문에 나왔다면서요. 시스템 오류 때문에 나왔다는 건데 그거를 저는 왜 못 밝히는지가 의구심이에요. 지금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한동훈 장관이 공개 일정이 없었을 때 글이 대폭적으로 올라갔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본인이 쓴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뭐 정당법 위반이라 당원 명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한다. 당원 명부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당원 명부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실명 인증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당에서는 관리하고 있잖아요. 누가 썼는지 아는 겁니다. 알고 있죠. 우리 가족이 썼다 아니다.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가족한테 물어보면 돼요. 썼냐 안 썼냐.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썼네. 썼을 수 있구나. 쓰니까 말 못하는구나. 이거 왜 말 못합니까? 왜 사태를 키우는지 한동훈 장관, 한동훈 대표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향해서 공격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개 목줄로 어떻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걸 그대로 둔다? 대단히 수상한 거죠.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 성향상 법무부 장관 때도 그렇고 뭐 금방 이렇게 답변하고 해명하고 뭘 걸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좀 쭉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한동훈 이름으로 써 있고 그다음 진 땡땡 뭐 진 누구 진 씨가 뭐 많지도 않고 이름 똑같은 이름이 그래 있습니까? 결국 처가 식구들하고 본인 가족들 엄마 이름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를 도용해서 누군가가 썼던가 그렇죠. 아니면 실제 그 당사자들이 썼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밝혀야죠. 더군다나 당대표인데 당 게시판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을 이렇게 써놨다. 비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당대표는 마이크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밖에서 얘기하면 되지. 아니 국민들이 향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닌 것처럼 해서 당 게시판에다 그렇게 해서 당원들을 하게 여론을 몰아가는 식으로 비겁한 거죠. 만약에 했다면 말씀하세요 그냥. 그리고 뭐 이제 사실 금방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언제 감출 건데요. 아니 유감 표명할 일 있으면 유감 표명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를 하세요. 계속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또 이런 의견 내놨습니다. 가족 동원했다면 대표자가 한 명 처벌은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홍준표 시장도 보니까 했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아요.
거의 이 글은 네. 했다고 전제하고 쓴 걸로 보이는데 네. 저는 이 워딩이 와닿았어요. 사술부터 먼저 배운 정치. 저는 말만 하는 정치. 정말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당원 게시판은 일부만 보니까 막 엄청 여론 형성에 이렇게 그 영향력이 있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랐다고 본인이 쓴 글을 인용을 하면서 거기가 마치 여론인 것처럼 심지어 어떤 특정 언론사까지 해서 거기에 이 보도가 됐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용도로 썼다면 이 말이 딱 맞지 않겠습니까? 사술부터 먼저 배운 정치. 정치를 해야지 사술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기가 써놓고 게시판에 보니 이런 의견이 있더라. 자기 의견인데 이렇게 애둘러서 아주 사술이다. 홍준표 시장 이렇게 표현했는데 앞으로 이 당원 게시판 논란, 국민의힘의 논란의 어떤 당 내용에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건 못해도 권력 투쟁은 잘한다고요. 그래서 없는 것도 만들어낼 판인데 이미 있는 건데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친중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굉장히 위태로울 겁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이게 지금 그리고 처신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면서 본인이 진솔한 게 다가가야 되는데 마치 아닌 것처럼 안 하는 것처럼 안 했던 것처럼 하는데 국민들 눈은 너가 했잖아. 홍준표 시장도 너잖아. 니네 가족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걸 수긍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당 대표가 당 게시판에 본인 이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 밝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있는 사실 이걸 가지고 여당의 권력 투쟁에 꼭 뭔가 거리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법률적으로는 뭐 업무방해 이런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뭐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도 고발이 들어가고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도용해서 왜냐하면 장해찬 전 최고가 공개한 걸 보면 엄청 붙어 있어요.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리고 도용해가지고 내지는 한 사람이 자기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썼다. 이게 위계입니다. 업무방해죠. 왜냐하면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 공당의 당원 게시판 관리 업무를 방해한 걸로 볼 겁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평생 검사로 사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하는 거 보니까 인간 드루킹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인간 드루킹이라는 표현이 정말 저는 이 장 최고가 워딩을 잘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드루킹도 당연히 처벌받았죠. 이것도 업무 방해로 처벌받은 겁니다. 막 이 매크로로 많이 올렸으니까요. 그리고 규모의 차이는 좀 있을지언정 유사한 거죠. 유사한 내용이고 또 장해찬 최고는 뭐 지능전 변호사 아닌가 본인은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잘못되면 본인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고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고발을 해야 되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계속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장해찬 최고가 조금 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다뤄보죠. 지금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예산 관련해서 준예산 가능성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준예산 가능성 이 시사를 어떤 배경으로 좀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이제 보통 예산안은 그 이제 12월 2일 날 법정 시한이잖아요. 그럼 근데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12월 30일 뭐 1월 1일 자정 전에 이제 뭐 처리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올해의 경우도 예산안 심사를 좀 그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하겠다는 취지죠. 왜냐하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있는 대로 그냥 넘겨주지는 않겠다. 그렇죠. 뭐 이런 거지만 제가 보기엔 그런 사태까지 올까요?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의 기본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1월 1일 전에는 다 통과를 시켰죠. 대부분. 그런데 이제 법정 시한 12월 2일이에요. 12월 2일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김건희 대 이재명 싸움이 예산까지 뒤흔든다 이렇게 또 보도되고 표현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배수진을 치는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예산 중에 용산 가족공원, 뭐 어린이공원인가요? 만들겠다고 하는데 미군 부지가 나간 그 부지를 활용하겠다라는 부분.
이게 오염이 됐다라는 여러 각종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냥 네. 강행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 민주당에는 있는 거고 또 양평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원희룡 전 장관 나와가지고 뭐 간판을 떼게 하겠다, 뭐 날파리 떼다 막 그랬는데 예산을 막 떡하니 60억인가요? 넘게 책정을 해온 거예요. 그러면 네. 너네들이 바꾸겠다는 거 말고 원래 예정된 그 부분만 집행하자. 이게 지금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또 그렇죠? 검찰 특활비는 어떻습니까? 검찰 수사비, 특활비 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검찰 수사 응원은 받습니까? 신뢰는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을 사실상 겨냥하고 있는 공수처 예상 깎았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검찰 포상금은 3배로 올렸더라고요. 네. 이거 맞는 겁니까? 세수 결손을 56조 원이나 내놓은 이 정부가요.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는 준예산까지 각오하고 좀 잘못된 예산 뜯어 고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철근, 장윤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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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치기 전에 구독자 이벤트, 댓글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입니다. 댓글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2,000 TTCO를 지급해드립니다.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지급해드리는데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신 뒤에 회원 고유 번호 코드를 실시간 채팅창에 딱 한 번만 붙여넣기를 하면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실시간 채팅 상단 고정 링크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내일 방송은요, 토마토 여론조사로 한 주간 민심을 보는 쇼미더 민심 준비되어 있고,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 이슈 3합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인사 프라임 가입 멤버를 위한 특별 대담 준비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박형강 기자, 또 김기성 편집국장과 함께 새로운 단독 보도, 또 그간의 명태균 보도에 관해서 총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뉴스인사 프라임 가입 좀 많이 해주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뵙겠습니다.